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아우라그룹 본사 대회의실은 마치 거대한 빙하 속에 갇힌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차갑고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곳에 모인 수십 명의 임원들은 누구 하나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상석에 앉아있는 한 남자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서열 1위인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젊은 수장 강도진은 날카로운 턱선과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눈빛으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고,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마다 임원들의 심장은 곤두박질 치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질식할 것처럼 희박했고, 도진이 마침내 고개를 들어 임원들을 천천히 둘러보자 몇몇은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단순한 압박감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받는 초식동물의 본능적인 두려움과도 같은 것이었다. 도진이 입을 열자놨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리며 파고들었는데, 그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은 어조로 이번 반도체 설계도면 유출 사건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내부의 배신 행위임을 지적하며, 배신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때까지 이 건물에서 그 누구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선언했다.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인 블루스카이의 핵심 기술이 경쟁사인 매그너스 그룹으로 넘어갔다는 첩보는 이미 도진의 귀에 들어간 상태였고, 그는 이 사태를 방관한 보안 팀장과 관련 임원들에게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명령하며 자신의 권한으로 회사 전체를 봉쇄하는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 그의 눈빛에는 타인에 대한 불신과 경멸이 가득 차 있었고, 이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수많은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때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열리며 비서실장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는데, 그는 도진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라는 엄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긴급하게 파견한 인물이 도착했음을 알리며 난처해했다. 도진은 미간을 찌푸리며 당장 내쫓으라고 소리치려 했으나,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들어온 한 여자의 모습에 잠시 말을 멈추게 되었는데, 그녀는 소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은 채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질끈 묶은 그녀의 이름은 한서윤이었고,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도 마치 자신의 안방인 것처럼 편안하고 당당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등장은 숨 막히던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바꿔놓는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서윤은 도진의 날선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며 자신을 이사회의 요청으로 파견된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명료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절로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현재 아우라 그룹이 처한 상황이 단순히 기술 유출의 문제를 넘어 언론과 주주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경영 위기임을 지적하며, 자신이 이 사태를 수습하고 범인을 색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의 말을 콧방귀를 뀌며 무시했는데, 그는 외부인을 들이는 것 자체가 보안에 구멍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더군다나 늙은 이사들이 보낸 사람이라면 자신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첩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를 향해 당장 나가라고 차갑게 명령하며 보안 요원을 호출하려 했다.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서 서윤의 양팔을 잡으려 하자 그녀는 가볍게 몸을 피하며 도진을 향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쫓겨난다면 아우라 그룹은 오늘 밤 안에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원본 데이터가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진이 멈칫하며 그녀를 노려보자 서윤은 천천히 회의실 내부를 걸어다니며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들과 장식품들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행동은 마치 미술관을 관람하는 사람처럼 여유로워 보였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매처럼 날카롭게 사물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그녀의 기이한 행동에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도지는 그녀가 시간을 끌며 수작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하여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가 갑자기 회의실 구석에 놓인 대형 화분 앞으로 다가가 걸음을 멈추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펜라이트를 꺼내 화분의 잎사귀 사이를 비추며 도진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는데 도진은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굳어버리고 말았다. 화분의 무성한 잎사귀 뒤편 줄기 사이에 쌀알만 한 크기의 최첨단 도청 장치가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붉은 불빛을 희미하게 깜박이며 실시간으로 회의실의 모든 대화를 외부로 송출하고 있었다. 서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도청 장치를 제거하여 도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며 보안팀조차 발견하지 못한 것을 외부인인 자신이 찾아냈다는 것은 이미 내부 보안 시스템이 무력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냉정하게 지적했고 그녀의 말에 도진은 주먹을 꽉 쥐어 도청 장치를 으스러뜨리며 치를 떨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고 도진을 비롯한 임원들은 서윤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단순히 말만 앞세우는 컨설턴트가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셈이었다. 도진은 여전히 그녀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거두지는 않았지만 지금 당장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임원들을 모두 내보내고 서윤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임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넓은 회의실에는 도진과 서윤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고 도진은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앉으며 그녀에게 앉으라는 말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다. 서윤은 도진의 무례한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자신의 목적은 오직 의뢰받은 업무를 완수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것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는데 그녀는 도진이 가진 인간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도진에게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부의 적을 찾아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도진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자신과 공유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도진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야말로 아우라 그룹의 생명줄이라며 거절의 의사를 비쳤다. 이에 서윤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켜서 도진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화면에는 놀랍게도 도진이 극비리에 진행하던 비밀 자금의 흐름과 관련된 암호화된 파일의 일부가 떠 있었고 도진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녀가 어떻게 이것을 입수했는지 추궁했다. 그녀는 자신이 해킹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크웹에 떠돌고 있는 정보의 일부를 캡처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 도진이 망설이는 1분 1초마다 아우라 그룹의 기밀들이 전 세계 해커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도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당혹감을 억누르며 창가로 다가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는데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철옹성 같은 회사가 이렇게 쉽게 뚫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곁에 있는 누군가가 배신을 했다는 사실에 뼈저린 고통을 느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짊어지고 있는 고독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기에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옆으로 다가가 창밖을 찌에 함께 바라보며 적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나직하게 말했다. 도진은 서윤의 말에 동의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비서실 인터폰을 눌러 모든 보안 권한을 한서윤 씨에게 위임한다는 방송을 내보내라고 지시했고
이는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영역을 허락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서윤에게 시선을 돌리며 만약 이번 일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인다면 그 즉시 업계에서 매장시켜 버리겠다고 위협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면서도 묘한 파트너십의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게 될 운명의 서막임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윤은 즉시 업무에 착수하여 보안팀을 소집하고 서버실 로그 기록을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일 처리는 기계처럼 정확하고 신속해서 보안 팀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녀는 단순히 디지털 기록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출입 기록, 엘리베이터 CCTV, 심지어는 사내 메신저의 대화 패턴까지 분석하여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도지는 그녀의 뒤에서 팔짱을 낀 채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지는 서윤의 놀라운 통찰력과 분석력에 감탄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수천 명의 직원 중에서 단 3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추려내었고 그 중에는 도진이 평소에 신임하던 재무이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도진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올 무렵 서윤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탕비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는데 도진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아까 회의실에서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실력을 인정한다는 뉘앙스로 커피 한 잔을 부탁했고 서윤은 말없이 커피를 내려 그에게 건네주었다. 따뜻한 커피 향이 감도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업무가 아닌 사적인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간적으로 인식하는 짧은 순간을 가졌고 도지는 그녀의 눈 밑에 드리운 옅은 다크서클을 보며 그녀 역시 자신만큼이나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서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며 정적을 깼고 발신자를 확인한 서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며 긴장감이 다시금 감돌기 시작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서윤의 정보원 중 한 명으로 매그너스 그룹의 장태수 전무가 오늘 밤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첩보를 전해왔는데 그 장소가 바로 아우라그룹 본사 근처의 고급 회원제 바라는 것이었다. 서윤은 전화를 끊자마자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현장을 덮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도진은 위험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서윤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도진은 자신이 직접 동행한다는 조건으로 그녀의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우라 그룹의 로비를 빠져나와 검은색 세단에 몸을 실었고 운전석에 앉은 도진이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차를 출발시키자 서윤은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으며 다가올 전투를 준비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의 도로는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강도진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그는 마치 도로 위의 모든 차들을 집어삼킬 듯이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한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응시하면서도 곁에 앉은 남자의 팽팽하게 날선 신경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는데 도진의 손은 핸들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어 그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짐작하게 했다. 서윤은 지금 이 남자가 단순히 기업의 기밀 유출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상황과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해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섣불리 말을 걸지 않고 그가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기를 기다렸다. 목적지인 회원제바 근처 골목에 차를 세운 두 사람은 차창 너머로 입구를 주시했는데 잠시 후 익숙한 인형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나타났고 그 모습은
도진이 그토록 신뢰했던 재무이사 최명석이었다. 곧이어 매그너스 그룹의 장태수 전무가 거만한 표정으로 나타나 최명석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자 도진의 눈동자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고 그는 차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듯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서윤이 재빨리 도진의 팔을 붙잡으며 지금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놈들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 된다고 냉정하게 조언했고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도진은 거친 숨을 내쉬며 억지로 자리에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은 멀리서 그들이 밀담을 나누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증거를 확보했고 다시 차를 돌려 본사로 향하는 길 위에서 도진은 참을 수 없는 허탈감에 휩싸여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윤에게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르기 위해 포기했던 수많은 것들과 가족조차 믿을 수 없게 만든 잔혹한 경영권 승계 전쟁에 대해 털어놓으며 결국 자신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음을 고백했는데 이는 평소 냉철한 그에게서는 상상할 수 없는 나약한 모습이었다. 서윤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그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가 그를 고립시키고 외롭게 만들었음을 이해했고 그녀는 그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 단지 벽을 너무 높게 쌓아 다른 사람들이 다가갈 수 없게 만들었을 뿐이라고 조용히 위로했다. 그 순간 갑자기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며 핸들이 도진의 통제를 벗어나 제멋대로 꺾이기 시작했는데 도진이 당황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페달은 맥없이 바닥까지 쑥 들어가 버리며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차는 굉음을 내며 가드레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했고 도진은 필사적으로 차를 세우려 했지만 이미 속도계의 바늘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었으며 죽음의 공포가 그들의 눈앞에 들이닥쳤다. 절체절명의 순간 서윤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냉철한 판단력으로 도진의 핸들을 함께 잡으며 차체를 도로 안쪽으로 틀었고 기어를 강제로 낮추며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 속도를 줄이려고 시도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살아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차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들이받고 몇 바퀴를 구른 뒤에야 겨우 멈춰섰을 때 차 안은 터져 나온 에어백과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를 가렸다. 도진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옆을 돌아보았는데 서윤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자신의 안위보다 도진의 상태를 먼저 살피며 떨리는 손으로 그의 안전벨트를 풀어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셔츠가 붉은 선혈로 물들어가는 것을 본 도진은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타인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겨우 차에서 빠져나온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참혹하게 구겨진 차량을 바라보았는데 서윤은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며 차량의 하부를 살피더니 누군가가 고의로 브레이크, 오일선을 절단한 흔적을 찾아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도진을 노린 명백한 살인 미수였으며 만약 서윤의 기지가 아니었다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 분명했다. 도진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냐고 물었는데 항상 남을 내려다보던 그의 오만한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 차 있었으며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 그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경호팀의 호의 속의 비밀 안전 가옥으로 이동한 두 사람은 구급 상자를 꺼내 서로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데 도진은 서윤의 이마에 난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해주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평소라면 타인의 손길이 닿는 것조차 질색했을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존재가 더없이 소중하고 가깝게 느껴졌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굳게 닫아걸었던 마음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서윤 역시
도진의 서툰 손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반격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 치료를 마친 도진은 서윤을 서재로 데려가 벽에 걸린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그가 수년간 모아온 아우라, 그룹 내부의 비리 장부와 이사들의 약점이 담긴 블랙 파일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도진이 최후의 보루로 남겨둔 무기이자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였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그 파일을 꺼내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겠다며 이 파일을 이용해 배신자들을 처단하고 회사를 지키는 일에 그녀가 함께 해주기를 부탁했고, 이는 그가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의미였다. 서윤은 묵직한 파일의 무게를 느끼며 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제안을 수락했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파일 속의 정보를 분석하며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호흡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료처럼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마침내 최명석 이사와 장태수 전무를 한 번에 탐함할 수 있는 치명적인 덫을 완성했고 도진의 입가에는 비로소 여유로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장태수가 이미 도진의 생존을 확인하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단순한 물리적 공격이 아니라 도진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잔인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장태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며 도진과 서윤이 함께 찍힌 사진을 불태웠고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조소가 걸려 있었는데 그는 인간의 가장 약한 고리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교활한 사냥꾼이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도진과 서윤은 잠시 쪽잠을 청했지만 그들의 꿈속에서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편안히 눈 감을 수 없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창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며 안전 가옥의 두꺼운 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서재하는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강도진은 한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타오르는 벽난로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 겪었던 죽음의 위기와 한서윤의 헌신적인 태도로 인해 오랫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를 꺼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자료를 검토하던 서윤은 도진의 시선이 허공을 맴돌고 있음을 눈치채고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는데 그녀는 재촉하지 않고 그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는 배려를 보였다. 도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아버지가 이끌던 시절에 아우라 그룹은 지금처럼 차갑고 비정한 곳이 아니었으며 사람 냄새가 나는 따뜻한 회사였다고 나직하게 회상했다. 도진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져 과거의 아픈 상처를 더듬어 올라갔는데 그는 아버지가 가장 믿었던 친구이자 창업 공신에게 배신당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사람을 너무나 좋아하고 믿었던 아버지는 그 배신을 감당하지 못하고 화병으로 쓰러져 결국 세상을 떠났고 어린 도진은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온 배신자가 거짓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 끔찍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철저하게 이익과 계산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냉혈한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 결과 회사는 성장했지만 정작 자신은 고립된 섬에 갇히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서윤은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가 짊어지고 온 거대한 고독과 두려움의 실체를 마주했고, 그가 쌓아 올린 높은 벽은 남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받기 쉬운 자신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진의 옆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의 손은 작고 따뜻해서 차갑게 식어있던 도진의 손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그는 그 낯선 온기에 흠칫 놀라면서도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당신의 아버지가 약해서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비열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해주며, 도진이 느끼는 죄책감이 사실은 그가 여전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위로했다. 도진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감싸 안아준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고, 그날 밤 그들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영혼을 어루만져주는 유일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한 충격적인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장태수가 언론에 뿌린 악의적인 지라시 때문이었다. 뉴스 앵커들은 긴급 속보로 아우라 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어젯밤 의문의 교통사고로 인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거나 심각한 정신적 외상으로 인해 경영 능력을 상실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사실인 양 보도하고 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도진이 평소에 우울증 약을 복용해왔다는 둥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하려 했다는 둥 입에 담기도 힘든 루머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로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주식을 투매하기 시작했으며, 회사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수천억 원이 증발해 버렸다. 도진은 TV 화면 속에서 자신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었는데, 그는 당장이라도 본사로 달려가 건재함을 과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장태수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싶어 했다.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고 비서실장에게 당장 차량을 대기시키라고 고함을 쳤지만, 서윤이 재빨리 다가와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도진은 눈에 핏발이 선 채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서윤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금 나가서 흥분한 모습을 보인다면 오히려 장태수가 파해놓은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된다고 냉정하게 경고했다. 그녀는 대중들은 진실보다 자극적인 뉴스에 더 열광하기 때문에 지금은 해명이 아니라 판을 뒤집을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며 도진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서윤은 태블릿 PC를 켜서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과 매그너스 그룹의 자금 이동 경로를 보여주며, 장태수가 이 루머를 이용해 아우라 그룹의 주식을 헐값에 사들이려는 적대적 인수, 합병 시도를 준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녀는 도진에게 지금 당장 나가서 건강함을 증명한다면 주가는 일시적으로 회복되겠지만, 장태수는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것이라며 차라리 이 상황을 역이용해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작전을 제안했다. 그것은 바로 도진이 실제로 위독한 척 연기를 하여 장태수를 안심시킨 뒤 그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금을 끌어와 주식을 매집하게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도진이 등장하여 그를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이른바 성동격서의 계략이었다. 도진은 서윤의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발언에 잠시 말문을 잃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읽고는 서서히 분노를 가라앉히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의 계획이 가진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지금의 수세적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모험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며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서윤은 즉시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하여 가짜 의료 기록을 생성하고 도진이 입원해 있다는 가상의 병원을 섭외하여
철통 보안을 유지하는 척 연출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언론에 도진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정보를 흘리며 장태수의 정보원들이 이mit기를 물도록 유도했다. 도진은 안전 가옥 안에서 꼼짝없이 갇혀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서윤이 지휘하는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때를 기다렸다. 한편 매그너스 그룹의 펜트하우스에서 장태수는 모니터 화면을 가득 채운 아우라 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들어맞았다고 착각하며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들에게 아우라 그룹의 주식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량을 매수하여 최대 주주로 등극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도진이 없는 아우라 그룹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쳐놓은 덫에 오히려 자신이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의 뒷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서윤은 도진의 옆에서 장태수의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그가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사채 시장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아우라 그룹 내부에서는 도진의 부재로 인한 혼란을 틈타 최명석 이사를 중심으로 한 반란 세력이 임시 주주 총회를 소집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도진은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지만 서윤은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회사 내부에 숨어있던 썩은 환부들을 모조리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도진에게 며칠 뒤 열릴 임시 주주 총회가 바로 우리의 결전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고하며 그때까지 완벽한 컨디션을 유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도진은 서윤의 치밀한 전략과 대담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그녀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안전 가옥의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도진은 서윤에게 이번 일이 끝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평범한 사람들처럼 주말에 영화를 보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소소한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수줍게 대답했고 그 대답은 도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도진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로서 누려보지 못한 평범한 행복이 그녀와 함께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고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그녀에게 그런 일상을 선물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며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쉽게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는데 서윤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하며 로맨틱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져버렸다. 발신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그 문자에는 장태수가 주최하는 비밀 사교 파티의 초대장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파티의 주최 목적이 아우라 그룹 인수 합병 축하 연회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도진의 분노를 자극했다. 서윤은 이것이 장태수가 도진을 완전히 짓밟기 위해 준비한 최후의 도발임을 직감하고 도진에게 우리가 이 파티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도진은 위험하다고 반대했지만 서윤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며 그곳에서 장태수의 육성을 녹음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결국 도진은 서윤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파티 참석을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는 서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두 사람은 파티에 잠입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고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준비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서윤은 거울 앞에 서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번이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떨쳐버렸다. 도진 역시 턱시도를 입으며 거울 속에 자신에게 다짐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기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서울 외곽의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프라이빗 클럽. 더 팰리스는 오늘 밤 장태수 전무가 주최한 비밀 연회로 인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입구부터 즐비하게 늘어선 최고급 외제차들은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는 듯했다. 초대장이 없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철통 보안 속에서 강도진과 한서윤은 가상의 신분으로 위장하여 입구에 도착했고 도진은 긴장한 기색을 감추기 위해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평소에 냉철한 사업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머리를 올백으로 넘긴 채 화려한 턱시도를 입어 마치 노는 것에 정신이 팔린 재벌 3세처럼 보이도록 연출했고 서유는 등 라인이 과감하게 파인 붉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도진의 팔짱을 끼며 매혹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쏟아지는 조명과 시선들이 그들을 감쌌지만 그들은 마치 실제 연인처럼 서로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레드 카펫 위를 걸어 들어갔고 도진은 서윤의 허리에 두른 손에 힘을 주며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내부로 들어서자 최고급 샴페인 향기와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묘한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곳에는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과 연예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도진은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움찔했지만 서윤이 그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하라는 신호를 보냈기에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장태수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호탕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아우라 그룹을 배신한 최명석 이사가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장태수의 술잔을 채우고 있는 역겨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진은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들의 면상에 주먹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는데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곁에 있는 서윤이 지금 이 순간 냉정함을 유지하며 작전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서윤은 도진에게 귓속말로 자연스럽게 춤을 추며 주변의 동태를 살피자고 제안했고 두 사람은 왈츠 음악이 흐르는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 서로의 몸을 밀착한 채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도진은 서윤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손을 잡은 채 스텝을 밟으며 그녀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제스민 향기에 잠시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적진 한복판이라는 위기 상황과 맞물려 그의 심장을 더욱 거세게 뛰게 만들었다. 서윤은 도진의 눈을 바라보며 장태수가 조금 전 VIP 룸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으니 자신이 그곳으로 잠입해 그의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해킹하겠다고 속삭였고 도진은 위험하다며 만류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의 춤은 겉보기에는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들의 대화는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음악이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서윤은 도진의 품에서 자연스럽게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진은 서윤이 사라진 방향을 애써 외면하며 웨이터에게 샴페인 한 잔을 받아들고 일부러 큰 소리로 웃으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끌어당기는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어울리지 않았을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었고 장태수의 부하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태연하게 행동하여 서윤에게 쏠릴 수 있는 관심을 차단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는데 서윤이 약속한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잔을 내려놓으며 슬그머니 VIP 룸으로 향하는 복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보안 요원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태도로 이곳은 출입 통제 구역이라고 제지했다.
한편 서유는 능숙한 솜씨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VIP룸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는데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는 장태수가 방금 전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특수 제작된 USB를 꽂아 데이터를 복사하기 시작했고 화면에 떠오르는 진행 표시줄이 100%가 되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데이터 전송이 완료되고 그녀가 USB를 뽑으려는 찰나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장태수가 부하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는데 그는 마치 쥐새끼가 덫에 걸리기를 기다렸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장태수는 서윤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아우라 그룹의 해결사라는 여자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올 줄은 몰랐다며 그녀를 조롱했고 서윤은 고통을 참으며 그를 노려보았지만 탈출구는 이미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막혀버린 상태였다. 장태수는 서윤을 소파에 거칠게 밀치며 그녀의 턱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강도진이 이런 여자 때문에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서윤에게서 뺏은 USB를 흔들어 보이며 이 안에 담긴 증거가 세상에 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고 서윤을 처리한 뒤 강도진도 사고사로 위장하여 영원히 침묵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공포에 질리기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했지만 장태수가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자 생리적인 혐오감과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잿더리를 잡아 장태수의 머리를 가격하려 했으나 장태수의 부하가 그녀의 팔을 꺾어 제압했고 그녀는 억눌린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 순간 밖에서 쾅 하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보안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장태수와 부하들이 당황하여 문 쪽을 바라보는 사이 육중한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분노에 찬 강도진이 난입했다. 도진의 눈은 이성을 잃은 맹수처럼 번뜩이고 있었고 그의 옷은 이미 밖에서의 격투로 인해 찢어지고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윤을 보자마자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지르며 장태수의 부하들에게 달려들었고 평소의 우아한 격투 기술이 아닌 오직 분노와 본능에 의존한 무자비한 주먹을 휘둘러 순식간에 두 명의 거구를 때려 눕혔다. 장태수가 겁에 질려 뒷걸음질치며 경호원들을 불렀지만 도진은 이미 장태수의 멱살을 잡고 그를 벽으로 밀어붙인 뒤 주먹을 들어 올리며 네 사람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도진이 장태수의 얼굴에 주먹을 꽂으려는 순간 서윤이 다급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며 지금 여기서 살인을 저지르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고 그를 말렸다. 그녀의 목소리에 도진은 간신히 이성의 끈을 잡고 주먹을 멈췄지만 여전히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장태수를 노려보았고 장태수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줌을 지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진은 장태수의 손에서 USB를 낚아채 주머니에 넣고 바닥에 넘어진 서윤을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안았는데 그녀의 떨리는 몸이 느껴지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는 듯 장태수에게 오늘은 운이 좋았지만 다음번에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차갑게 쏘아붙인 뒤 서윤을 부축하여 방을 빠져나왔다. 연회장은 도진의 난동으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향해 도망치고 있었는데 도진은 그 혼란을 틈타 서윤과 함께 비상구로 향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장태수의 경호원들이 떼를 지어 쫓아오기 시작했고 도진과 서윤은 좁은 복도를 질주하며 추격전을 벌여야 했다. 서윤은 하이힐을 벗어던지고 맨발로 뛰면서도 도진의 손을 놓지 않았고 도진은 뒤에서 날아오는 주먹을 피하며 서윤을 앞세워 주차장으로 향하는 문을 발로 차 열었다. 주차장에 도착한 그들은 미리 대기시켜 놓았던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고 경호원들이 차를 둘러싸고
유리창을 깨부수려 하자 도진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아 차를 급발진시켜 포위망을 뚫고 밖으로 튀어나갔다. 어둠 속에 산기를 미친 듯이 질주하며 추격해오는 차량들을 따돌린 후에야 도진은 속도를 줄이고 거친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었는데 조수석에 앉은 서윤은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진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서윤의 상태를 살폈는데 그녀의 팔목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감싸쥐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이 와줄 거라고 믿었기에 무섭지 않았다고 말하며 그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차 안의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동지의 그 이상의 감정을 확인했다. 도진은 서윤을 품에 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시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서윤은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 어떤 시련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고 도진은 이제 서윤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잠시 그 상태로 머물며 서로를 위로했고 USB에 담긴 증거가 아우라 그룹을 구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안전 가옥으로 향하는 차를 출발시켰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장태수가 단순히 무력으로만 그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불신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서윤의 과거와 관련된 조작된 파일이 이미 언론사에 배포되고 있었다. 안전가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USB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파일 안에는 장태수가 최명석 이사에게 뇌물을 건네고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도면을 넘겨받는 영상과 음성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만 있으면 장태수를 구속시키고 아우라 그룹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기에 도진과 서윤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도진은 와인 두 잔을 따라 서윤에게 건네며 승리를 자축했고 서윤은 그 잔을 받아들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순간 TV 뉴스 속보에서 아우라 그룹의 해결사 한서윤이 과거에 매그너스 그룹의 산업 스파이였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화면에는 조작된 입금 내역과 가짜 계약서가 증거로 제시되고 있었다. 도진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는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TV 화면과 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뉴스 앵커는 한서윤이 이중 간첩으로서 양쪽 그룹을 오가며 이득을 취했고 이번 사건 역시 그녀가 기획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며 그녀의 신뢰성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서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도진을 바라보며 이건 함정이라고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호소했지만 도진의 눈동자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며 의심의 싹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서윤에게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다가오지 말라고 소리쳤고 방금 전까지 그들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공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차가운 절망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깨진 와인잔의 붉은 파편들이 바닥에 흩어져 마치 핏방울처럼 번져가는 거실의 풍경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TV 화면에서는 계속해서 한서윤이 산업 스파이라는 거짓 보도가 흘러나오며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강도진은 핏발선 눈으로 화면 속에 위조된 입금 내역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 보여주었던 따뜻한 연인의 그것이 아니라
배신자를 처단하려는 냉혹한 집행관의 눈빛으로 돌변해 있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닦으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진짜 이유였냐고 물었고 그 질문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 짙게 배어 있어 듣는 이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서유는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진 채 도진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도진은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치며 그녀의 접근을 거부했고 그 거절의 몸짓은 서윤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것은 장태수가 꾸민 명백한 함정이며 자신이 돈을 받았다면 왜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했겠냐고 호소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도진의 귀에는 그 어떤 진실도 들리지 않았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배신자들의 가식적인 눈물과 미소가 오버랩되면서 눈앞에 서윤조차 그들과 똑같은 부류로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극심한 두통을 느끼며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서윤을 향해 더 이상 변명 따위는 듣고 싶지 않으니 당장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고함을 쳤고 만약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호원들을 불러 끌어내겠다고 위협했다. 도진이 내뿜는 살기와 차가운 냉대는 서윤이 지금까지 겪어본 그 어떤 위기보다 더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녀는 여기서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결국 서윤은 도진을 설득하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짐을 챙겨 현관을 향해 걸어갔는데 그녀의 뒷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며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면 그때는 부디 자신을 용서하지 말고 그저 아우라 그룹을 지키는 훌륭한 리더로 남아달라는 말을 남겼지만 도진은 등을 돌린 채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도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소파에 주저앉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알 수 없는 상실감에 괴로워하며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모두 바닥으로 쓸어버렸다. 그는 자신이 또다시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방금 나간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는 기억을 지울 수 없어 혼란스러워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감도는 거리로 쫓겨난 서유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걸었는데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볼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매몰되어 주저앉아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근처의 공중전화 부스로 들어가 비를 피하며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나온 조작된 증거 자료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졌지만 서윤의 예리한 눈은 문서의 하단에 찍힌 미세한 워터마크와 서버 접속 로그의 타임스탬프에서 결정적인 모순을 발견해냈다. 이 자료들이 생성된 곳은 장태수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서버가 아니라 그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별장 지하의 개인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 도진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임을 확신했다. 서유는 즉시 행동에 나서기 위해 과거에 자신에게 빚을 졌던 정보원에게 연락하여 장비와 차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도진이 자신을 오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가 장태수의 계략에 빠져 회사를 잃고 무너지는 것만은 절대 볼 수 없었기에 스스로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젖은 옷을 털어내고 편의점에서 산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번이 마지막 임무가 될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잠시 후 도착한 승합차에 올라탄 그녀는 운전석에 앉은 정보원에게
목적지를 말했고 차는 빗길을 뚫고 장태수의 비밀 별장이 위치한 교회의 한적한 숲속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한편 안전 가옥에 홀로 남겨진 도진은 술병을 비우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술에 취할수록 서윤에 대한 배신감보다는 그녀가 남기고 간 온기가 더욱 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와인잔 조각을 치우다가 소파 구석에 서윤이 떨어뜨리고 간 작은 수첩을 발견했는데 그 수첩 안에는 아우라 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략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 메모들은 하나같이 도진의 안위를 걱정하고 회사의 미래를 고민한 흔적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도진은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심장이 함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스파이였다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고 헌신적으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윤의 행방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서윤은 장태수의 별장 외곽에 도착하여 철조망을 절단하고 내부로 침입했는데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와 센서들을 피하기 위해 진흙탕을 기어가야 했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경비원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해 본관 건물로 접근했으며 마침내 지하 데이터 센터로 통하는 환기구를 발견했다. 좁고 먼지 투성이인 환기구를 통과하며 그녀는 온몸이 긁히고 멍이 들었지만 도진의 얼굴을 떠올리며 고통을 참아냈고 마침내 서버실 천장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다. 서버실 안에는 수많은 서버들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중앙 제어 컴퓨터 앞에는 단 한 명의 관리자만이 졸고 있어 침투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서윤은 밧줄을 이용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와 관리자를 기절시킨 뒤 컴퓨터에 접속하여 장태수의 비밀 폴더를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암호화된 파일들의 보안 수준은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해킹 툴을 가동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심박수가 빨라졌지만 마침내 원본 데이터와 조작된 증거 파일이 함께 들어있는 폴더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데이터를 외장 하드에 복사하면서 동시에 도진의 개인 이메일로 전송을 시작했는데 전송률이 90%를 넘어가는 순간 갑자기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며 서버실 전체가 붉은 비상등으로 뒤덮였다. 이는 외부 침입을 감지한 것이 아니라 파일 전송 자체가 함정 트리거를 건드린 것이었고 서윤은 자신이 쥐새끼처럼 도가 안에 갇혔음을 깨닫고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서윤이 다급하게 전송을 완료하고 외장 하드를 챙겨 도망치려던 찰나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장태수와 무장한 경호원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손에는 흉기들이 들려 있었다. 장태수는 박수를 치며 서윤의 끈질김에 감탄한다는 듯 비웃음을 흘렸고 제 발로 죽으러 온 것을 환영한다고 소름 끼치는 인사를 건넸다. 서윤은 뒤로 물러나며 책상 위에 있는 화재 진압용 소화기를 집어들고 그들과 대치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탈출할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장태수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생포하라고 명령하며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처리하여 강도진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잔인하게 말했다. 서윤은 경호원들이 좁혀오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진에게 보낸 이메일이 무사히 전송되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장태수가 쏜 테이저건이 그녀의 어깨에 적중하며 끔찍한 고통과 함께 바닥으로 쓰러졌다. 전신이 마비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으려 애썼고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의 긴급 호출 버튼을 누르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녀의 눈앞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장태수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그녀는 마음속으로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그가 이 진실을 확인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쓰러진 서윤을 내려다보며 장태수는 그녀의 휴대폰을 짓밟아 부수어 버렸고
이제 강도진을 완전히 파멸시킬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하며 광기 어린 눈빛을 번뜩였다. 안전 가옥의 서재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고 강도진은 텅 빈 눈동자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방금 도착한 이메일 한 통이 그의 심장을 지식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이 없는 그 메일에는 진실이라는 짧은 제목과 함께 대용량 첨부 파일이 담겨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자 모니터 가득 장태수의 음성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서 장태수는 기술자들에게 한서윤의 계좌 내역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며 낄낄거리고 있었고 서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떠벌리는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진은 영상을 보는 내내 자신의 어리석음과 오만함에 치를 떨었고 서윤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고 서윤을 내치던 자신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도진은 이메일의 발신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키보드를 두드렸는데 화면에 뜬 좌표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장태수의 개인 별장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곳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는 서윤이 지금 그곳에 갇혀 장태수에게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쳤고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겨를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경호 인력과 특수보안팀을 해당 좌표로 집결시키라고 고함을 쳤고 법적인 문제는 나중에 자신이 모두 책임질 테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장비를 챙기라고 지시했다. 도진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호신용 3단봉을 챙겨 품에 넣고 주차장으로 달려가 자신의 스포츠카에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의 굉음이 마치 그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 거칠게 포효했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도진의 차는 속도계의 바늘이 한계치를 넘나들고 있었지만 그는 오직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공포심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서윤이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태도를 떠올리며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반성했고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자신은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쌓아 올렸던 차가운 얼음 성벽이 사실은 자신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감옥이었음을 깨달았고 이제 그 벽을 자신의 손으로 부수어 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빗방울이 앞 유리를 세차게 때렸지만 도진의 눈에는 불타오르는 결의만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깊게 밟으며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한편 장태수의 별장 지하 감옥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고 한서윤은 의자에 묶인 채 힘겹게 고개를 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장태수의 폭력으로 인해 퉁퉁 붓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장태수는 그녀의 앞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강도진이 너를 버렸는데 왜 그렇게까지 충성을 다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비아냥거렸고 이제 곧 도진이 파멸하는 꼴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했다. 서윤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장태수를 똑바로 노려보며 당신은 결코 도진을 이길 수 없다고 그는 당신처럼 비열한 인간이 아니라고 쏘아붙였지만 목소리는 갈라져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장태수는 서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와인잔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는 부하들에게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라고 지시하려 했으나 그 순간 별장 밖에서 들려오는 엄청난 충돌음에 말을 멈췄다. 굉음과 함께 별장의 육중한 철제 대문이 뜯겨나가며 도진의 스포츠카가 마당으로 돌진해 들어왔고 차에서 내린 도진은 달려드는 경호원들을 향해 망설임 없이 3단봉을 휘두르며 길을 뚫기 시작했다. 평소에 냉철하고 깔끔했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셔츠는 찢어지고 빗물에 젖어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처럼 살기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거구의 사내들을 압도적인 기세로 제압하며 본관 현관을 박차고 들어갔고 뒤이어 도착한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이 합류하여 별장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렸다. 도지는 보안팀장에게 장태수의 부하들을 맡기고 자신은 곧바로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찾아 내려갔는데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서윤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지하 복도에서 마주친 장태수의 최측근 경호원들이 칼을 꺼내들고 도진을 위협했지만 도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급소를 가격해 순식간에 무력화시켰다. 그는 팔에 칼이 스쳐 피가 흐르는 고통을 느꼈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고통조차 잊은 채 미친 듯이 질주했고 마침내 감옥 문을 발로 차부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서윤과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는 장태수가 있었고 도진은 서윤의 처참한 모습을 보자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장태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장태수의 얼굴 위로 무자비한 주먹 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장태수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도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그는 장태수의 목을 조르며 감히 내 사람을 건드린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며 죽일 기세로 압박했다. 장태수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질려가고 눈이 뒤집히기 직전 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도진의 이름을 부르며 제발 그만하라고 당신이 살인자가 되면 안 된다고 애원했다. 서윤의 목소리는 분노에 잠식되었던 도진의 이성을 깨우는 유일한 열쇠였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서히 손에서 힘을 풀고 장태수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도진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서윤에게 다가가 밧줄을 풀어주었고 힘없이 쓰러지는 그녀를 자신의 품에 꽉 껴안았다. 서윤은 도진의 품에 안기자 그제야 안도감에 눈물을 터뜨렸고 도진은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는데 그의 목소리는 울음 섞인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이 쳐놓았던 벽 때문에 그녀가 다쳤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다시는 그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다. 서윤은 아픈 와중에도 도진의 뺨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와줄 줄 알았다고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희미하게 웃어 보였고 그 미소는 도진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지하 감옥 바닥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그 어떤 말보다 깊은 영혼의 교감을 나누었고 이 순간 도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신의 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때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알렸고 뒤이어 들어온 보안 팀원들이 쓰러진 장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제압하여 끌고 나갔다. 도진은 서윤을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 올리며 지상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도 단호했다. 별장 밖에는 수많은 경찰차와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도진은 구급대원들에게 서윤을 조심스럽게 인계했다. 그는 서윤이 구급차에 실려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고 구급차 문이 닫히기 전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금방 따라가겠다고 약속했다. 도진은 경찰에게 장태수의 범죄 사실이 담긴 USB와 서윤이 보낸 이메일 자료를 넘겨주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현장에 도착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평소라면 기자들을 피해 숨었을 그였지만 이번에는 당당하게 카메라 앞에 서서 장태수와 매그너스 그룹의 만행을 고발하고 아우라 그룹은 피해자이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의 옷은 피와 흙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확신에 차 있었기에 기자들은 압도되어 질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인터뷰를 짧게 마치고
서윤이 이송된 병원으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는데 백미러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고독한 독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전사의 모습이었다.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한 도진은 수술실 불이 꺼지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복도를 서성거렸는데 시간이 멈춘 듯 더디게만 흘러갔다. 몇 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는 말을 전하자 도진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는 일반 병실로 옮겨진 서윤의 곁을 지키며 밤을 지새웠는데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성공과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지난날이 얼마나 허무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곁에 누워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새벽녘이 되어 서윤이 천천히 눈을 뜨자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서윤은 산소 호흡기 너머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이 울보인 줄은 몰랐다고 농담을 건넸고 도진은 쑥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손등에 키스했다. 두 사람은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맞으며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그 어떤 의심이나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고 오직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다 끝났다고, 장태수는 구속될 것이고 회사는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말해주며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자고 고백했다. 도진은 서윤이 퇴원하면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고 서윤은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좋다고 대답하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서윤의 손을 더욱 꽉 잡았고 서윤 역시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영원히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강도진이라는 견고한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만 그 폐허 위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롭고 튼튼한 집이 지어지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서울 도심을 감싸기 시작할 무렵 서초동 법원 종합청사 앞은 이른 아침부터 수백 명의 취재진과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급 인사인 매그너스 그룹의 장태수 전무가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마이크를 들이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산업 스파이 혐의와 살인 미수 교사, 그리고 대규모 횡령 등 10여 가지가 넘는 중범죄로 기소된 장태수는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오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패배자의 비참함만이 남아 있었다. 법원 로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는데 그의 곁에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한서윤이 당당한 모습으로 동행하고 있었다. 도진이 법원 정문을 나서자 기자들의 관심은 순식간에 그에게로 쏠렸고 수많은 질문들이 빗발쳤지만 도진은 예전처럼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지 않고 잠시 걸음을 멈추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정의가 실현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아우라그룹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한다고 간결하지만 힘있는 어조로 발표했다. 그의 태도는 과거의 얼음장 같던 독선적인 CEO의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는데 여유와 품격이 느껴지는 그의 미소에서 사람들은 그가 겪어낸 시련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성숙한
리더로 성장시켰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서윤은 그런 도진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남몰래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살며시 스치며 무언의 신뢰를 주고받은 뒤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예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도진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색채를 띠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가로막던 불신의 벽이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차 안에서 도진은 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재판 결과를 보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고 말했고 서윤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준 덕분이라며 공을 그에게 돌렸다. 두 사람은 지난 몇 달간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생각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도진은 서윤에게 이제 회사로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서윤은 잠시 고민하더니 직원들과 함께 구내 식당에서 평범한 점심 식사를 하고 싶다고 대답해 도진을 웃음 짓게 만들었다. 아우라 그룹 본사에 도착하자 로비에는 수많은 임직원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맞이했는데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두 영웅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환영의 의미였다. 도진이 들어서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고 직원들은 꽃다발을 건네며 환호했는데 도진은 생전 처음 겪어보는 뜨거운 환대에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직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과거에는 엘리베이터조차 혼자 탑승하며 직원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렸던 그가 먼저 다가가 어깨를 두드리고 안부를 묻는 모습은 사내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경직되어 있던 조직 문화가 유연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서윤은 한 발자국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미 넘치는 리더의 모습이 완성되었음을 확인하고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도진은 서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올라갔는데 집무실 입구에 걸려있던 출입 통제 구역이라는 붉은색 표지판은 이미 제거되어 있었고 대신 열린 소통의 공간이라는 새로운 현판이 걸려 있었다. 사무실 내부는 예전의 삭막하고 어두운 인테리어 대신 밝은 톤의 가구와 식물들로 채워져 있었고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공간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블루스카이 프로젝트의 최종 완료 보고서를 집어들며 감회가 새로운 표정을 지었고 서윤에게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전적으로 당신의 공이라고 치하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으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이며 자신은 그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등불을 비춰준 것뿐이라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도진은 파격적인 안건을 상정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서윤을 아우라 그룹의 최연소 부사장으로 임명하고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보수적인 이사들 사이에서 잠시 술렁임이 있었지만 도진은 서윤이 보여준 탁월한 위기 관리 능력과 경영 전략이야말로 앞으로 아우라 그룹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자산임을 논리정연하게 설득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그동안 독단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전문 경영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명하게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사들은 도진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서윤의 실력을 인정하여 만장일치로 안건을 통과시켰고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회의가 끝나고 늦은 저녁이 되자 도진과 서윤은 본사 건물의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는데 이곳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우라 그룹의 상징적인 장소이자 도진이 홀로 고독을 씹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형형색색의 조명과 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고 봄바람에 실려오는 꽃향기가 두 사람의 코끝을 간지럽히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도지는 난간에 기대어 화려하게 빛나는 도심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과거에는 저 불빛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공격하는 화살처럼 느껴져 두려웠지만 지금은 마치 우리를 축복해주는 별빛처럼 보인다고 고백했다. 서유는 도진의 곁에 서서 그의 팔을 감싸 안으며 당신이 마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세상도 당신에게 마음을 연 것이라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 도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서윤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두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심플하지만 세련된 백금 반지가 들어있었다. 그는 반지를 꺼내 서윤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꽃을 피워준 유일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며 평생을 함께 해달라고 프로포즈했다. 그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떨리는 목소리와 진실한 눈빛으로 자신의 마음을 전했고 서유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에서 깊은 키스를 나누었고 그 순간 타워 꼭대기에서 터져나온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그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경제 뉴스에는 아우라 그룹의 블루스카이 칩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도진과 서유는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장에 입장했는데 두 사람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전 세계 비즈니스맨들의 롤 모델이 되었고 그들의 러브 스토리는 세간의 화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도진은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기술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신뢰이며 혼자 꾸는 꿈은 그저 꿈일 뿐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명언을 남겼다. 서유는 옆에서 그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그가 진정한 리더로 완성되었음을 확신했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몇 달 뒤 한적한 주말 오후 도진과 서유는 편한 캐주얼 차림으로 한강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손에는 결제 서류 대신 솜사탕과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며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장난을 치고 사진을 찍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했다. 도진은 잔디밭에 돗자리를 깔고 누워 서윤의 무릎을 베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평생 꿈꿔왔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중얼거렸다. 서윤은 도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하듯 말했다. 해가 질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아우라 타워로 돌아와 최상층 전망대에 올랐는데 붉게 물든 노을이 도시 전체를 감싸 안으며 장관을 연출하고 있었다. 도진은 통유리창에 손을 대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과거에 자신을 가두었던 이유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해 열린 투명한 창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그는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저 차가운 벽 뒤에 숨어 떨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했다. 서윤은 도진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당신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고 단지 그 온기를 나누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라며 이제는 그 온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자 도진과 서윤은 서로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없이 미소를 교환했는데 그 침묵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사랑의 언어가 흐르고 있었다. 도진은 서윤의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얹으며 이곳이 뛰는 한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고 서윤은 그 고동 소리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떤 장벽도 가로막을 수 없는 견고한 하나가 되어 있었다. CEO의 차가운 벽은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는 사랑과 신뢰라는 이름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성이 세워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